네,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요. 저희 연구소에 오시는 대학원생 분들 중에서 지도 교수님하고 연구 방법론이라든가 어떤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모르겠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이 학생이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 또는 이 학생이 증명하려고 하는 그 분석이 나름대로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안 된다 이거지. 그냥 안 된다고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나름대로 이 학생이 접근하려고 하는 그 분석 기법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꾸려고 하는 내용이나 교수님이 원하는 방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주제와 이 학생의 취지하고는 또 맞지가 않는데도 지도 교수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푸시를 하는 거지. 자, 요럴 때 학생들은 정말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이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이 교수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평생을 이 학과에서 이 학문을 이 방법론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강의를 해 오신 분들이세요. 이제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방법, 새로운 접근의 뭐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왜 요즘에 이런 새로운 것들을 자꾸 들고 오느냐라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매체들이 너무 많아졌고 심지어는 AI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기존에 상당히 많은 자료 수집과 공부를 해야만 가능한 그런 접근법들이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연구 계획서에 반영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왜 그런가 가만히 고민을 해보면 지금 뭔가 상당한 변화, 과도기적 시기에 와 있다. 뭐 갑자기 빅데이터, 뭐 AI가 등장하고 이 정보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상당히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하고 시간을 들여야만 수집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 이제는 그냥 뭐 클릭 한 번으로 그냥 다 오니까 아무래도 이 학생들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지고 학생들이 하고 싶어 하는 연구를 다양한 관점에서 혼합적인 방법으로 또는 다학제적인 방식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기반이 막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이제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 이제 은퇴할 때 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직히 쉬고 싶지 이제 더 이상 막 골치 아프게 공부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또 공부를 해야 돼. 이제 그게 되시는 교수님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실 거고, 그게 상대적으로 좀 힘드신 교수님들은 거부감이 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났냐면, 지금 이렇게 이 학문의 연구 방법이라든지 접근 방식도 과도기적인 엄청난 큰 변혁기에 있는 이 상황에서 학생과 교수님들 또는 연구자들이 상당히 혼동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의 변화가 과거의 학문의 이 큰 역사적인 발자취 속에서도 없었을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옛날부터 뭐 심지어는 철학의 기원이라고 불리우는 밀레투스 학파까지 우리가 뭐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좀 뭔가 가장 혁신적인 그런 학문의 변화가 있었던 한 뉴턴 시대 정도부터 한번 살펴보자. 이거를 봄으로써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학문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 방법론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가져보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뉴턴 시대에
이 뉴턴이라는 분이 1643년에 태어나서 1727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제 고전역학의 거의 뭐 창시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어냈죠. 자, 이 뉴턴이 이런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는 그가 확립한 방법론이 있었기 때문이죠.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험을 하고 그리고 법칙을 발견하는. 자, 이게 뉴턴이 이제 자연 세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자연과학에 대한 보편적 법칙을 발견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후에 이 뉴턴 이후에 이 자연과학의 이 고전역학이 거의 막 대히트를 칩니다. 예. 그래서 엄청나게 유명세를 떨치게 됐죠. 이거를 이제 이후에 1727년에 뉴턴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1798년에 태어난 오기스트 콩트라는 이 어떻게 보면 사회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관찰 실험 법칙 발견을 사회 현상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자연 세계에 대해서 보편적 법칙을 발견한 것처럼 사회 세계에서도 사회학에서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런 보편적인 법칙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실증주의 철학을 만들어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기스트 콩트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류 지식의 발전을 세 단계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 이게 세 단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인류 지식이 신학적인 단계에서 이어져 오다가 그 다음에는 형이상학적 단계로 가고 그러다가 결국 자 요런 실증적 단계로 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자, 이분은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적 존재로 봅니다. 각 구성 요소가 기능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사회 현상도 자연과학처럼 이렇게 보편적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는 법칙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실증주의가 자연과학 같은 보편적 법칙을 발견해내는 실증주의가 오기스트 꽁트에 의해서 1798년에서 1857년에 활동하신 이 오기스트 꽁트에 의해서 사회학에도 적용이 되었다. 그래서 사회과학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기스트 꽁트가 돌아가신 1857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에 에밀 뒤르켐이라는 분이 태어납니다. 자, 이분이 1917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 오기스트 콩트의 사회과학을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오기스트 콩트가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적 존재를 보고 각 구성 요소가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기능주의적 사회학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서도 콩트를 약간 비판을 하죠. 콩트가 지나치게 철학적이다. 이렇게까지 법칙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사회과학으로 승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에밀 디르켐은 이거 부족해. 이것도 철학적이야. 사변적이야. 너무 생각을 많이 해. 사회학을 독립된 과학으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콩트보다 훨씬 엄격한 경험적 연구 방법.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통계 분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막 가져와야 돼 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에밀 디르켐에서 사회과학이 확립되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야, 우리의 조상이 콩트와 디르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분들에 의해서 실증주의적인 사회과학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 실증주의적 사회과학은 말 그대로 뉴턴식 세계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뉴턴의 물리학이라는 것은 결정론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현상도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경험적 관찰과 과학적 방법으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였죠. 완전히 뉴턴식 세계관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디르켐은 어떤 말까지 했냐면 사회적 사실은 사물처럼 다루어야 한다. 완전히 그냥 결정론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결정론,
법칙주의, 객관주의를 이제 지향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자, 위에 봤던 그 뉴턴이 있잖아요, 뉴턴. 자, 이 뉴턴의 고전 역학, 결정론적인 고전 역학이 물리학에서 계속 발전이 됩니다. 히트를 치고 대히트를 쳐서 오다가 드디어 물리학에서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이 뭡니까? 이 결정론이거든요. 이 결정론. 결정되어 있다. 꼼짝 마라. 이건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표함과 동시에 그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 양자역학이 뭐 보어라든가 하이젠베르크나 슈레딩거는 이제 슈레딩거의 고향이라고 되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양자역학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고전역학에서 보면 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심지어는 아인슈타인도 양자역학은 더 이해를 못했어요. 네, 이렇게 고전역학도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것들이 말하는 물리학에서의 발전 과정은 뭐냐면 자연 세계에도 결정됐다기보다는 상대적인 게 있다. 이게 이제 상대성 이론이죠. 그리고 불확정성, 확률성이 존재한다. 이게 양자역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건 뭐냐면 이제 자연과학에서도 뉴턴에 의한 그런 결정론적 사고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절대적이지 않고 결정적이지 않고 관찰자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결과는 뭐라고? 확률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 실증주의적인 검증을 할 때 이제 통계 자료를 어떤 결정론적 관점이 아니라 확률적인 방식으로 이제 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물리학에서도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예, 물리학에서도 이렇게 나가는 거를 보고 사회학을 연구하는 그 사회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 에밀 디르켐에 이어서 실증주의적이 계속 오다가 그런 경향도 오다가 자, 이런 물리학에서의 변화도 같이 이어져 오는 거를 보고 아하, 이게 실증주의가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반실증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뭐 결정론은 무슨 결정론이야. 특히 우리 사회학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중요하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라고 해석 사회학에서 이제 막스 베버라든가 진멜 같은 분들이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에드문트 후설이라는 분과 같이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는데 현상학이라는 부분도 더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의해서 비판 이론 같은 것도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반실증주의적인 차원에서 사회학에서도 사회 분야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야, 이거 보편적 진리나 대서사를 아예 그냥 부정하고 다시 한번 다 해체시켜보자. 예, 지식이나 권력 이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해체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 라는 뭐 리오타라든가 푸코라든가 데리다 같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조가 나타나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더 이상 단일한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다원성,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저럴 수도 있지. 그다음에 차이라든가 맥락적인 이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더 사조가 막 분파되기 시작합니다. 막 이런 현상들이 막 격변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그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에는 이제 이 실증주의를 너무 반하지 말고 실증주의 방법론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왜냐하면 뭐 기존에 있는 것도 좋고 이제 새로 나온 사조도 좋으니까 이제 섞자 이거죠. 이제 혼합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실증주의 방법론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완전한 객관성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자. 그리고 비판적 사고와 맥락적 해석을 통합하자. 지금까지 있었던 거 이제 통합하기 시작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로이 바스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판적 실제론을 통해서 세계는 실제하지만 인간의 의식은 항상 불완전하고 부분적임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지금 AI, 빅데이터, 네트워크 분석 같은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이제는 뭐 정량, 정석이 이제 융합되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런 혼합 방법론에 의해서 다학제적 연구, 다시 말해서 학제 간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게 어떤 거다? 이제는 이분법을 좀 넘어서자 이거죠. 네, 실증주의적과 이런 해석주의적인 반실증주의적인 것을 이제 넘어서자 이겁니다. 그래서 넘어서서 이분법을 넘어서서 혼합적인 다학제적인 정량과 정성이 융합된 지금 이제 AI, 빅데이터,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기술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론이 요구하는 데이터들이 이게 정량적인 데이터도 들어오지만 정성적인 데이터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론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사조 역시 혼합되어 가는 이 격동의 시기가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겪고 있는 이런 그 혼동들이 지금 현재 지도 교수님과 학생들이 겪고 있는 이런 뭐 방법론이라든지 어떤 주제를 접근해 나가는 그 과정에 대한 충돌 이런 것들이 지금 뭐 AI가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기존에 내가 하던 연구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맞는 건데 지금 세상이 변해 가지고 막 이상하게 돼 버렸다. 이게 아니고 계속 이어져 온 거다라는 거죠. 그 옛날부터 계속 이런 격변들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학문이 계속 발전해 온 거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보는 게 학문을 이해하는데 더 발전적인 과정으로 나아가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충돌을 즐기자.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하고 조금 더 폭넓게 우리가 이 학문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자라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